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것도 창문을 때리는 것도 아닌 도로 위에 쏟아져 내리는 굵은 빗줄기. 포장된 아스팔트 위로 물방울이 튀어오르고 가로등 두어 개가 깜빡이며 명멸하는 그 길은 낮이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쳤을 산업단지 외곽 도로였습니다. 공장 문은 모두 닫혀 있고 지게차도 트럭도 없는 시각. 자정이 넘은 이 도로 위에 서아린 혼자 걷고 있었죠. 야간 순찰 경로를 이탈한 건 아니었습니다. 복귀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고 이 도로는 부대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경로이기도 했으니까요. 우비 하나 없이 전투복이 빗물을 잔뜩 흡수하고 있었지만 서아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빗속에서 더 또렷하게 사물을 보는 편이었죠. 소음이 사라지고 냄새가 씻겨 내려가고 시야가 좁아질수록 오히려 집중이 됩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훈련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살아남아야 했던 어떤 순간들로 인해 각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도로 갓길에 비상등이 깜빡이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고장 차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것이었는데 차 주변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빗소리 아래에 뭔가 다른 층위의 소리가 깔려 있는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쯤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차 옆 바닥 위에 남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아린의 발이 굳었습니다. 남자는 엎드린 채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고가의 정장이었을 옷이 핏물과 빗물이 뒤섞여 짙은 색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등 쪽 천이 군데군데 찢겨 있었는데 그 밑으로 드러난 피부에는 둔기로 수차례 가격당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남자는 거칠고 낮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호흡이 얼마나 버텨줄지 가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약합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살아있어. 혼잣말이었습니다. 입술 사이로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서아리는 남자의 옆구리와 등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둔기로 맞은 흔적, 날카로운 것에 긁힌 자국, 머리 뒤쪽에서 흘러나온 피가 이미 빗물에 섞여 아스팔트 위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부 출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하면 생각하기 싫었죠.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타이어 마찰음이 빗소리를 찢으며 터져 나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도로 좌측에서 우측에서 등 뒤쪽에서 거의 동시에 헤드라이트가 서아린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눈이 순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킬 만큼 강렬한 빛이었죠. 서아린은 반사적으로 남자의 몸 앞을 가로막듯 자세를 낮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 둘, 셋. 10명이 아니었습니다.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인원이었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몽둥이와 야구방망이, 새 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빗속에서도 그것들이 번들거렸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반원을 이루며 서 있는 그 숫자를 서아리는 순식간에 훑쳤습니다. 30명은 넘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었죠. 이 인원을 이 좁은 도로 위에 집결시키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포위였습니다. 완전히 둘러싸였습니다. 등 뒤에는 쓰러진 남자, 사방은 사람,
어느 방향도 뚫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아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은 이미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손이 비워졌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젖은 머리카락이 눈가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걷어낼 여유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나 앞줄에 선 남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명령조라기보다는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의 말투였죠. 이쪽의 반응 따위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은 통보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서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번 짧게 숨을 들이켜는 그 찰나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놀랍도록 고요하게 두려움이 없다기보다는 두려움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뒤에 쓰러진 남자의 호흡이 몇 번이나 남았는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놔두면 이 사람 죽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웃음을 터뜨렸죠.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주변으로 번지듯 퍼져나갔습니다. 몇몇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자 하나가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우스웠던 것이겠죠. 같이 죽을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방망이를 치켜들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아린의 몸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정면으로 막지 않았습니다. 대각선으로 한 발 물러서며 궤도를 틀어 방망이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그 팔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남자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무너졌고 서아리는 그 흐름을 그대로 이용해 땅으로 꽂아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얼굴이 아스팔트에 닿았습니다. 연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오른쪽에서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허리를 낮추며 피하고 발목을 걸어 넘겼습니다. 세 번째는 뒤에서 잡으러 왔는데 팔꿈치를 역방향으로 꺾으며 등 뒤로 던져냈습니다. 동작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과하지도 않았죠.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불필요한 소모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수십 명이었습니다. 3명을 처리하는 사이 뒤에서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어깨 위로 방망이가 내려꽂혔고 컥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등에도 연이어 충격이 왔습니다.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서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뒤에 있는 남자도 끝이었으니까요. 고통은 나중에 느끼면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몸을 일으키며 뒤를 돌았습니다. 빗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한 번 깊게 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쓰러진 남자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살려야 해. 서아리는 남자의 팔을 잡아 어깨에 걸쳤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100kg에 가까운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고스란히 어깨와 허리로 쏟아졌고 이미 2군데 이상 가격당한 몸은 그 무게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서아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릎이 떨렸지만 꺾이지는 않았죠. 주변의 남자들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지가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달려들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들은 서아린이 남자를 짊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어차피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포위망 안에 있는 사람이 버둥거리는 꼴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 가려고?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이미 차량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 승용차 조수석 문이 열린 채였습니다. 아마도 공격을 받다가 차 밖으로 나온 것이겠죠. 시동키가 아직 꽂혀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 순간 포위망이 좁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마치 즐기듯이. 서아리는 남자를 짊어진 채 움직이면서도 계속 주변을 읽었습니다. 누가 먼저 치고 들어올지, 어느 쪽의 간격이 가장 넓은지, 차까지의 거리가 몇 보인지.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오른쪽에서 먼저 왔습니다. 몽둥이를 비스듬히 내려치는 공격이었는데 남자를 짊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피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서아리는 몸을 틀어 충격을 왼쪽 어깨 바깥쪽으로 흘렸습니다. 뼈가 울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지만 그쪽 팔이 아직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발로 무릎 안쪽을 차올렸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물러섰죠. 왼쪽에서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옆구리를 노렸고 한 명은 다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다리를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서아리는 짊어진 몸의 무게를 이용해 옆구리를 치려는 쪽으로 몸을 회전시켰고 그 무게에 밀린 남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다리를 잡으려던 다른 한 명과 충돌했습니다. 둘이 동시에 나뒹굴었죠. 빈틈이 생겼습니다. 3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리는 그 사이를 뚫고 달렸습니다. 정확히 달린다기보다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며 이동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남자의 무게와 자신의 부상이 겹쳐 한 발 한 발이 전부 의지로만 버티는 것이었죠. 빗물이 눈 속으로 들어와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닦을 손이 없었습니다. 그냥 뚫어지게 차를 봤습니다. 10발, 8발, 5발. 뒤에서 무언가가 등을 강타했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묵직한 충격이었습니다. 서아린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거의 무릎을 찌을 뻔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억지로 눌러 내려갔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차 문에 손이 닿았습니다. 남자를 조수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거칠게 하지만 머리만은 조심했습니다. 문을 닫으며 돌아서는 순간 앞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잠깐 그들을 봤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몸 오른쪽 전체가 둔하게 저렸고 왼 어깨는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3명을 처리하는데 길지 않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가 많은 것보다 움직임이 겹치는 쪽이 먼저 무너집니다. 서아리는 그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를 두 번째 앞으로 밀어내고 세 번째에 발목을 걸어 3명이 한꺼번에 넘어지게 만들었죠. 우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시동키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그 사실을 인지했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키를 돌렸습니다. 엔진이 켜졌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며 앞에 서 있는 남자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죠. 그들도 잠깐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 찰나에 엑셀을 밟았습니다. 쾅! 차가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남자들이 양옆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 보닛 위로 올라탔다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사이드 미러가 무언가에 걸려 부러졌습니다. 빗속에서 차는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뒤에서 추격해온 차량 하나가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핸들이 격렬하게 꺾였고 서아리는 전신의 힘으로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 가장자리로 쏠렸다가 간신히 복귀했습니다. 조수석의 남자가 충격에 앞으로 쏠렸다가 시트에 다시 쓰러졌습니다. 의식은 없었습니다. 호흡은 아직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깨졌습니다. 누군가 달리는 차 옆에서 파이프를 휘두른 것이었죠. 유리 파편이 얼굴 오른쪽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깨진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아리는 눈을 가늘게 뜬 채 앞만 봤습니다. 피가 턱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 한 글자씩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힘이 없었고 의식이 온전한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죠. 서아린의 손이 핸들을 잡은 채로 잠깐 더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통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서아린이 끝내 놓아버렸던 손, 붙잡을 수 있었는데 붙잡지 못했던 순간, 그 기억이 어둠 속에서 불쑥 올라오려 했습니다. 서아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둘 다 살아. 혼자 중얼거린 그 말은 남자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르죠. 차는 빗속을 가르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들이 따라붙었지만 거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서아리는 앞을 바라봤죠.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밤이 끝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아린이 부대 인근 응급실에 남자를 넘긴 건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나왔고 들것이 펼쳐졌고 남자는 빠르게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서아린은 입구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자마자 몸이 무너지려 했습니다.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냈고 어깨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아리는 천천히 벽을 짚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투복은 빗물과 피와 흙이 뒤섞여 원래 색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손등에 긁힌 상처 몇 군데에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얼굴 오른쪽 깨진 유리 파편에 긁힌 자리은 아직도 욱신거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서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먼저요. 간호사가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서아린의 표정이 그 이상의 말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부드럽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그냥 지금 이 이상 더 이야기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간호사는 돌아갔습니다. 서아린은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갑고 젖은 손이었습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것이 손바닥 안에 고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재생됐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떨리던 손, 조수석에서 들려온 살려라는 말, 그 말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시처럼 쉽게 빠지지 않는 자리에 서아리는 그 기억을 억누르려 했지만 이번엔 쉽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으면 방어선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서아리는 솔직히 꽤 지쳐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이름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내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기억했습니다. 비가 왔던 날이었고 그날도 지금처럼 어두웠습니다. 서아리는 그때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을 뻗었을 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가
이후 3년 동안 서아린의 어딘가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으로도 시간으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오늘 밤 늦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서아린을 이상한 방식으로 흔들었습니다. 안도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 아래쪽에서 천천히 올라왔죠. 서아린은 그것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막아뒀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금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아린은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고 상황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민간인과의 접촉, 부대 외부에서의 물리적 충돌 어느 것 하나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린은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일단 몸부터였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릴 때 비로소 통증이 제대로 왔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어깨와 등과 옆구리의 통증이 순서를 기다렸다는 듯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서아린은 벽에 손을 짚은 채 숨을 골랐습니다. 욕설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더 아파집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몇 군데는 확실히 멍이 들 것이었습니다. 갈비뼈 쪽은 금이 갔을 가능성도 있었죠.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왼쪽 옆구리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군의관에게 갔다가는 보고서보다 먼저 이번 얘기가 나올 것이 뻔했습니다. 서아린은 그냥 혼자 테이핑을 했습니다. 단단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서아린은 그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그 도로에서 그렇게 쓰러져 있었는지도 다만 수십 명이 그 남자 한 명을 포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수십 명이 조직적이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인지는 대략 짐작이 갔습니다. 그게 서아린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이미 응급실에 넘겼고 살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넘겼습니다. 서아린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죠. 그 다음은 그 남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빗물과 피로 뒤덮인 채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던 그 얼굴. 가까이서 보았을 때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표정이 없는 얼굴에도 무언가 버텨온 사람 특유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의 얼굴. 서아린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하였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어느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서아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가 당겼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대 정문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침 6시 30분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첫 번째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외부 차량 다수 정문 앞 집결 중. 민간인으로 보이며 숫자 계속 늘어나고 있음. 당직 부사관이 상황을 보고했고 5분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 무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확인된 차량 30대 이상. 정장 차림 남성 다수 하차 중. 무기 소지 여부 확인 불가. 서아린이 그 무전을 들은 건 식당으로 향하던 복도에서였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0대.
한 대에 서너 명씩만 타고 있었다 해도 1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도로 위에서 봤던 숫자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아리는 식판 대신 전투복상의 단추를 잠그며 정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문 앞 광경은 예상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습니다. 도로 양쪽이 검은 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단, 대형 승합차, 일부는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정장이 주는 느낌은 회사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시선이 차가웠으며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잡는 방식이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병소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병사들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서아리는 철조망 옆에 서서 그 장면을 훑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또래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나이에 비해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고 팔짱을 낀 채 부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서너 명이 바짝 붙어 있었는데 말을 거는 사람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상필이었습니다. 서아리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이 집결의 중심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사람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주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위치가 드러납니다. 저 남자 주변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상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두목 살린 여자 찾는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위병소 안에서도 그 말이 들렸는지 당직 부사관이 무전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서아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목. 어제 그 남자가 두목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정도 인원을 새벽부터 부대 앞에 집결시킬 수 있는 조직의 두목이었죠. 그때 부대 안쪽 도로에서 구급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는 속도를 줄이며 정문을 통과했고 도상필의 시선도 그쪽을 따라갔습니다. 구급차 뒷문이 열렸을 때 들것 위에 누운 남자가 보였습니다. 마준태였습니다. 얼굴은 아직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오른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서아린이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살아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의 눈빛. 도상필이 빠르게 다가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목님. 마준태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마준태는 그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걷어냈습니다. 상체를 간신히 세운 채 정문 너머 집결한 인원들을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도상필이 몸을 더 낮췄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마준태는 그 대답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드리지 마.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상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남자들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상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기다렸는데 나온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여자는 내 목숨 살린 사람이다. 마준태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직에서 마준태의 말은 규칙이었습니다. 규칙의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그 말과 함께 마준태의 시선이 부대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아리는 그 순간 철조망 너머에서 그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정확히 마주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거리가 있었고 마준태의 시력이 지금 얼마나 온전한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서아리는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낌이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까운 것이었죠. 옆에서 윤세라가 속삭였습니다. 선배, 저 사람들 무서워요. 서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지 무섭지 않은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가 어제 빗속에서 거의 숨이 끊어지던 그 남자가 지금 이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서아린의 머릿속에서 다른 것들을 전부 밀어냈습니다. 마준태는 잠깐 그 자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굵은 빗줄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던 숨소리, 어깨에 짊어졌을 때 느껴졌던 그 무게. 서아린에게도 마준태에게도 어제 그 순간은 쉽게 지워질 종류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 몰랐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어떤 사람인지도 그저 어제 그 어둠 속에서 잠깐 연결되었던 것만 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언어보다 먼저 생겨난 종류의 연결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아린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서아린 하사.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도연 중령이었습니다. 서아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결론이 들어 있었죠. 이야기를 들으러 온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몰아붙이러 온 얼굴이었습니다. 내 사무실로 와. 강도연 중령의 사무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 걸린 부대 편제표. 창문으로는 정문 쪽이 일부 보였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쪽에서 검은 차량들이 시야에 걸렸습니다. 강도연은 창문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게 더 압박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방에 불려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문을 닫고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강도연은 바로 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린을 훑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굴 오른쪽에 긁힌 자국, 어깨 쪽 전투복의 미세한 변형,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왼쪽 옆구리의 불편함. 강도연은 그것들을 전부 읽었습니다. 오래 군에 있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젯밤 한 단어였습니다. 예. 민간인 구조했다고. 예. 그 민간인이 누군지 알고 있나? 서아리는 잠깐 대답을 멈췄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안다고 하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강도연 앞에서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신호는 모릅니다. 다만 조직과 연관된 인물로 보입니다. 조직? 강도연이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어조였습니다.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 확인된 차량 기준 최소 1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래, 100명이야. 강도연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짚었습니다. 군부대 정문 앞에 조직 폭력배 100명이 집결하는 상황을 내가 만든 거야. 그걸 알고 있어? 서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아린이 그 남자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은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어젯밤 그 도로 위에서 쓰러진 남자를 두고 걸어갈 이유가 되는지는 서아린은 지금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이 설치다가 이를 키운 거야. 그 말이 나왔습니다. 민간인.
설치다. 서아린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두 단어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30명을 상대한 것이 설치다로 읽히는 것, 그리고 거의 숨이 끊어진 사람을 살린 것이 이를 키운 것으로 정리되는 것. 서아리는 그것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됩니까? 강도연이 책상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양손을 맞잡은 채 서아린을 봤습니다. 너 이번 달만 3번째야. 규정외 행동, 보고 지연, 그리고 이번엔 외부 조직과의 연루 의혹까지. 강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덮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 말 안에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적대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덮어줄 수 있는 한계라는 표현 안에는 지금까지는 덮어왔다는 뜻이 들어 있었죠. 강도연이 서아린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 경계선 위에 있다는 것. 서아린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번 건 보고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고서. 강도연이 잠깐 서아린을 봤습니다. 쓸 수 있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의 의미를 서아린이 물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중령님, 정문 상황 보고 드립니다. 문이 열리며 당직 부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외부 인원 중 일부가 정문 진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 요청 중이며 부대 측 협조를 공식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강도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문서? 예. 변호사 명의로 된 공문입니다. 부대 내 특정 인물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강도연이 문서를 받아 훑었습니다. 그리고 서아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린은 정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또렷했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을 중심으로 조여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 가지 선택이 오늘 이 방안에서 이렇게 무게를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을 서아린은 몰랐습니다. 알았다 해도 어제와 다른 선택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도연이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대기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빠른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선배, 윤세라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아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자리에서 반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밖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윤세라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문자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윤세라 일병. 오늘 저녁 6시. 나오지 않으면 부대 안까지 들어간다. 서아린의 눈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도연도 그 화면을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서아린을 몰아붙이던 기류가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세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린은 그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1번, 2번.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서아린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세라는 수단이었죠.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방식.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래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선배, 어떡해요?
윤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괜찮다는 말도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생각이었죠. 핸드폰을 윤세라에게 돌려주며 서아리는 강도연을 봤습니다. 강도연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아까는 강도연이 서아린을 몰아붙이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같은 방향에서 같은 문제를 보고 있는 구도였습니다. 그 변화가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서아린은 입을 열었어요. 중령님, 저 혼자 나가겠습니다. 강도연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군부대 소속 인원이 외부 조직의 협박에 응해 단독으로 민간 지역에 나간다는 것은 어떤 규정으로도 승인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단호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단호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서아리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풀 수 없을 때 서아린이 어떻게 하는지는 윤세라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5시 50분. 서아린은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바지와 어두운 색 재킷,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전투화 대신 밑창이 두꺼운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뛰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오래 서 있어야 할 수도 있었죠. 어느 쪽이든 발이 버텨줘야 했습니다. 옆구리 테이핑은 아침보다 한 겹 더 감았습니다. 갈비뼈 쪽 통증이 하루 종일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후문은 비상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지만 잠금 구조를 서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알게 된 것이었는데 오늘 그 지식이 쓸모 있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아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어젯밤 비의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락받은 장소는 부대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폐공장이었습니다. 서아리는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뛰어서 도착하면 체력을 소모한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숨이 가빠져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죠. 걸으면서 주변을 읽었습니다. 미행이 있는지, 앞쪽에 누가 대기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작업이었습니다. 폐공장의 외벽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한때 무언가를 만들던 곳이었겠지만 지금은 창문마다 합판이 박혀 있었고 정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쇠사슬 자물쇠가 새 것이었고 외벽 모서리에 담배꽁초가 여럿 버려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여러 명이 드나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아리는 정문을 피했습니다. 외벽을 따라 돌며 측면 진입구를 찾았습니다. 공장 건물은 오래될수록 외벽 어딘가에 반드시 보수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있는 곳은 구조가 약하고 구조가 약한 곳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통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외벽 북쪽에 합판 하나가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그것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녹과 기름,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 그리고 담배. 공장 내부는 어두웠지만 완전한 암흑은 아니었습니다. 지붕 곳곳이 부식되어 구멍이 나 있었고 그 사이로 저녁 하늘의 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부 구조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중앙에 넓은 작업장, 좌측에
칸막이로 나뉜 사무 공간, 우측에 자재를 쌓아두었을 창고 공간. 이 중에서 사람을 가둬두기 가장 좋은 곳은 창고 쪽이었습니다. 출입구가 하나이고 내부가 복잡해서 저항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서아리는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중앙 작업장 기둥 옆에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들어올 사람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기다리는 사람의 느슨한 자세였죠. 서아리는 그 느슨함을 이용했습니다. 뒤에서 접근해 목 뒤를 가격했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무너졌고 서아린이 받아 조용히 눕혔습니다. 두 번째는 창고 입구에 있었습니다. 이쪽은 서 있었고 팔짱을 낀 채였습니다. 눈이 안쪽을 향해 있었는데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들어오는 쪽이 아니라 안쪽을 보고 있다는 건 안에 지키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아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벽을 타듯 붙어 이동했습니다. 남자의 시야 밖에서 접근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팔꿈치로 관자놀이 옆을 정확하게 쳤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선배, 윤세라였습니다. 구석 기둥에 팔이 묶인 채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서웠던 것이죠. 그 공간에 혼자 있는 것이,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숨을 참아야 했던 그 시간이. 서아리는 빠르게 다가가 결박을 풀었습니다. 다친 데 없어? 예, 없어요. 선배는요?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옆구리가 지금 이 순간도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세라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서아리는 윤세라를 일으켜 세우며 출구 쪽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여러 개가 동시에 켜지며 창고 안을 뒤덮었습니다. 서아리는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빛 뒤로 실루엣들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4명, 5명, 그 이상이었습니다. 창고 입구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어려웠습니다. 윤세라가 옆에 있는 이상 더욱더 왔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리는 그 목소리의 방향을 짚었습니다. 오른쪽이었습니다. 무리 뒤쪽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 지시하는 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군인이 명령 불복하고 혼자 나왔네. 대단한데. 비웃음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서아리는 윤세라를 등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옆구리가 당겼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몸이 감당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첫 번째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아리는 몸을 비틀어 흘리고 팔을 꺾었습니다. 두 번째가 옆에서 왔을 때 이미 첫 번째 몸을 방패로 쓰며 막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공간이 좁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많은 수가 오히려 서로를 방해합니다. 서아리는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동선을 최대한 안으로 유지하며 상대가 서로 엉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가 왔을 때였습니다. 옆구리를 정확하게 가격당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제 맞은 자리였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한쪽 손을 짚었습니다. 시야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폭발했습니다. 테이핑이 안쪽에서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배, 윤세라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서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콘크리트의 차가운 감촉이 손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일어서야 했습니다. 지금 주저앉으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서두르지 않는 발소리. 서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기석이었습니다. 서아리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 상황을 설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시하는 쪽이었으니까요. 최기석은 서아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래 버텼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공장 외벽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사슬이 끊기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 외벽 쪽에서 시작된 그 소리는 중앙 작업장을 거쳐 창고 입구까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한 명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지만 흩어진 발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훈련된 사람들의 이동이었습니다. 최기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바닥에 손을 짚고 있던 서아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계획이 없는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창고 입구를 막고 있던 남자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창고 안의 명암을 불규칙하게 바꿔놓았고 서아리는 그 사이에 바닥을 짚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옆구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힘으로 무릎을 폈습니다. 한쪽 손을 허벅지에 짚으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시야가 한 번 더 흔들렸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숨을 짧게 2번 내쉬었습니다. 통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버텨줬습니다. 서아리는 섰습니다. 그 순간 창고 입구에서 인기척이 달라졌습니다. 앞을 막고 있던 남자들이 뒤로 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밀린다기보다는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지만 원해서가 아닌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움직임. 그 뒤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빛이 역방향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실루엣이 먼저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걸음이 느렸는데 느린 것이 여유로 읽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을 한번 훑는 눈빛이 있었고 그 눈빛이 지나간 자리에서 남자들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서아리는 그 실루엣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마준태였습니다. 서아린의 눈이 멈췄습니다. 이마의 붕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오른팔의 링거 자국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낮에 구급차에 실려 들어오던 그 창백한 얼굴이 지금은 조금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몸이 조심스럽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낮에 보았던 것과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마준태는 서아린을 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 안에서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연결된 것이 말도 이름도 없이 이어져 있었던 것이 이 어두운 공장 안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아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준태가 천천히 최기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최기석은 표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속도보다 마준태가 읽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마준태는 최기석의 얼굴을 잠시 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석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른 수식어 없이 그 단순한 호명이 오히려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최기석의 턱이 미세하게 당겼습니다. 두목님, 이건 설명하려고. 마준태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되레 낮아졌습니다. 그 낮음이 공장 안의 공기를 눌렀습니다. 서아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 남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 위에 서는지를 느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거나 힘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 공간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준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군 관련 인물입니다. 우리 조직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두목님이 판단이 흐려져 있는 겁니다. 어젯밤 일로 감정. 마준태가 그 단어를 끊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판단해?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기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남자들이 모두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서아리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조직의 균열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최기석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했을 것이었습니다. 마준태가 약해진 틈을 노린 것이겠죠. 하지만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과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은 다릅니다. 최기석의 계획은 지금 이 순간 실행과 완성 사이의 어딘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도상필이 옆에서 최기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석 씨, 도상필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마준태처럼 낮지도 최기석처럼 방어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오래 한자리를 지켜온 사람의 단단함이었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죠? 최기석이 도상필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훑었습니다. 자신 쪽을 따르는 사람이 몇인지 세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리는 그 눈동자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죠. 나는 조직을 위한 겁니다. 최기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으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목님 혼자만의 감정으로 우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없습니다. 군 출신 여자 하나 때문에 조직이 노출되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살았어. 마준태가 잘났습니다. 조용했지만 잘렸습니다. 최기석의 말이 그 한 문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마준태는 최기석을 보다가 시선을 돌려 다시 서아린을 봤습니다. 이번엔 좀 더 길게 봤습니다. 서아린도 그 시선을 받으며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준태가 서아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주변 남자들이 길을 텄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이 공간 안에서 마준태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준태는 서아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거리가 2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마주보는 것은 낮에 철조망 너머에서 시선을 나눴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아리는 이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조수석에서, 그때는 피와 빗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붕대와 피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얼굴이었죠. 마준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쳤어? 뜬금없이 느껴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공간에서. 하지만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최기석에 대한 처분도 조직에 대한 정리도 아닌 서아린이 다쳤는지 묻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서아린은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괜찮은 표정은 아닌데. 서아린의 입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웃으려는 것인지 반박하려는 것인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었죠. 뒤에서 윤세라가 조심스럽게 서아린의 재킷 끝을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을 뻗어 윤세라의 손 위를 덮었습니다.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마준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최기석을 향해서였습니다. 도상필이 이미 최기석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최기석의 얼굴에서 계산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체념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마준태가 말했습니다. 데리고 나가. 도상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기석이 끌려나가는 동안 공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팽팽했던 것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그것을 느끼며 윤세라를 자신 곁에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준태가 다시 서아린을 봤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서아린도 봤습니다. 이 어두운 공장 안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져 온 것이 이 순간에 다른 형태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둘 다 아직.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낮 동안 데워진 공기가 저녁이 되면서 식어가는,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서아리는 잠깐 그 바람을 맞으며 섰습니다. 공장 안의 냄새, 녹과 기름과 긴장이 뒤섞인 냄새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폐안 깊이 들어온 공기가 오늘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을 조금씩 밀어내는 느낌이었죠. 윤세라가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 흘러내린 것이 턱 끝에 맺혀 있었습니다. 서아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다 끝났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세라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윤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는 무섭지 않았어요? 서아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 그런데 왜 혼자 왔어요?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세라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서아리는 윤세라의 어깨를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오래 잡고 있으면 더 울게 됩니다. 잠깐 잡았다가 놓는 것이 울음을 멈추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었지만 서아린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죠. 마준태가 공장 밖으로 나온 건 그로부터 10분쯤 뒤였습니다. 도장필이 옆에 붙어 있었고 뒤로 두어 명이 따랐습니다. 최기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서아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쪽 일은 그쪽에서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었죠. 마준태는 서아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서아리는 그 걸음을 보면서 어젯밤 아스팔트 위에서 거의 숨이 끊어지던 그 남자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한 방식으로 가슴 안쪽을 건드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준태가 서아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숙이는 인사였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낮추는 것이 이 남자에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는 도상필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상필은 눈을 살짝 크게 떴다가 다시 내리깔았습니다.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나 살려줘서 고맙다. 마준태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느리고 한 글자씩 무게를 담아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서아리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것인지 감정을 고르는 것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마준태의 정수리가 보였습니다. 붕대가 감긴 이마가 보였습니다. 서아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아서 다행이다. 마준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말인지, 이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것인지. 하지만 마준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아린의 얼굴을 봤습니다. 서아린도 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빛속도 아니고 어둠 속도 아니고 포위된 상황도 아닌 그냥 밤 공기 아래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리는 마준태의 눈에서 어젯밤 아스팔트 위에서 보았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의 눈빛, 그것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윤세라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 소리에 공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마준태가 윤세라 쪽을 보다가 다시 서아린을 봤습니다. 입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엔 작았지만 웃음이 맞았습니다. 서아린도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웃고 있다는 것을. 도상필이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리를 피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준태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서아린. 마준태야. 짧은 교환이었습니다. 이름을 주고받는 것이 이렇게 늦어진 것이 이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름보다 먼저 오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숨, 무게, 시선,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의지. 이름은 그 모든 것 다음에 와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아리는 윤세라를 데리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강도연에게 보고해야 했고 보고서를 써야 했고 군의관에게 옆구리도 보여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갈비뼈에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군의관은 최소 2주 안정을 권했고 서아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킬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일단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강도연은 서아린을 불러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이번엔 넘어간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아린은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멈춰서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도로의 가로등처럼. 서아리는 그것을 보다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가 흘렀는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부대 암플라타너스에 잎이 나오기 시작했고 훈련장 흙이 더 이상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서아린의 옆구리는 거의 다 나아 있었습니다. 거의라는 단어가 붙는 건 깊게 숨을 들이쉴 때 가끔 당기는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곧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부대 인근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메뉴판이 손으로 쓰여 있었고 테이블이 4개뿐인 곳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저녁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아린과 마준태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국밥 2그릇이 있었습니다.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빗속에서 목숨이 오갔던 사이였고 폐공장에서 다시 마주쳤던 사이였는데 막상 밥상을 마주하고 앉으니 할 말을 고르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마준태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서아린도 들었습니다. 둘 다 국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뜨겁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같았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준태가 먼저였습니다. 서아린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크게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윤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음료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선배 얼굴 좋아졌어요. 서아린이 윤세라를 봤습니다. 반박하려다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아린은 다시 국밥을 향해 숟가락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불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는 종류의 뜨거움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빗속에서 놓쳐버렸던 손이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3년 동안 서아린의 어딘가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그 무게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눌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으로. 서아린은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국밥이 맛있었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준태가 두 번째 숟가락을 들며 창문 쪽을 잠깐 봤습니다. 서아린도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저녁빛이 테이블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둘 다 여전히